2016년도에 시행되었던 550제 피셋 상황 판단. 자, 1번부터 20번 사책형에 해당하는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해서 옳은 거를 찾는 문제고, 조선시대 신문고가 처음으로 등장한 건 태종 뭐저저라고 합니다. 태종과 신하들은 뭐 쭉쭉쭉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뭐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서 우리가 이제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뭐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수험에 적합한 부분은 아니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은 체크만 해놓는 식으로 좀 크게 거시적으로 읽고 선지에서 필요할 때 이제 미시적으로 읽는 좀 그런 자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이제 신문고가 언제 탄생했고 왜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례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사례 이렇게 체크만 해놓고 뭐 노비, 호소, 소유, 소송 뭐 이런 거. 자,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이면 들어주고 거짓이면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허위 신고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의 처벌 조항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도 있죠. 네. 허위 사실 뭐 이런 적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서울, 예전에 한성에 있는 자는 주무관청에 호소하고 지방에서는 수령에게 호소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원부로 가고, 그래도 원투하면 신문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울리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런 글들의 특징이 마지막에 꼭 예외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뭐 법조문 같으면 예외 조항.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부분들을 이제 또 글로 소개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렇습니다. 상황 판단에 나오는 지문은. 자,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 등을 모해하여 화란을 일으키려는 자를 고발하는 것이라면 곧바로 신문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죠. 1번 봅니다. 노비 소유와 관련된 사적 분쟁 문제도 이거 아까 여기 바로 나와 있었죠. 네, 노비 소유와 관련된 소송에서 관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신문고를 두드리기도 하였다라는 그 하나의 케이스를 소개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 불안하면 2, 3번까지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당당하다라기보다는 자신 있다 싶으면 그냥 바로 2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불안하거든. 2번, 3번까지만 보고 가. 혹은 뭐 혹자는 2번, 5번 아니면 뭐 3, 4번만 보고 가든지 개인의 기호에 맞게 하시길 바라고. 2번 봅니다. 환성부에 살고 있는 가부는 신문고를 치기 전까지 최소 3번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아니죠. 일단 첫 번째 주무관청, 두 번째 사원부를 거쳐야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신문고에 이제 할 수 있었지만, 예외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겠지. 요런 거에 해당됐을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능합니다. 자, 종문사직 안위에 대한 엄격한 단계 아니었고 다이렉트였죠. 모든 관아에 설치되었다 이런 말들 없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 하려는 백성들이 어쩌고저쩌고해서 거짓이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없었고, 오히려 처벌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2번 봅니다. 땡땡국의 지자체는 국가에 비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심하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랑 국고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자, 지방교부세는 그러니까 교부세를 할게요. 귀찮으니까.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로 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이제 준다라는 부분이고, 국가의 정책상 뭐 필요한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이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게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국가 보조금이 나옵니다. 국고 보조금 여기 있다. 이거의 설명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빠르게 읽으면 되죠. 신청을 해야 되고, 둘째, 특정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오케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지방 교부세와 다르다. 이런 것들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왜? 딱 봐도 선지에서 물어보기 좋은 케이스입니다. 왜? 크로스를 시킬 수 있잖아.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건 분명히 그래서 지방 교부세라 언급하고 있는데, 선지에서는 이거를 크로스를 시켜서 국고 보조금으로 바꿔놔서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럴걸? 셋째, 그러니까 이제 감독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율성이 약화된다. 넷째, 사업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의 전제 조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일종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보증금 같은 개념일까요? 뭐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막 쭉 가보면 재정력이 양호한 지자체는 괜찮은데, 약한 그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서
소극적이라 합니다. 1번 봅니다. 국가는 필요로 하는 사업의 용도를 지정한다. 이거 뭐였죠?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이었죠. 크로스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2번. 지방교부세에 비해 예산 맞죠? 자율성을 약화시킨다고 여기서 바로 단서가 있습니다. 3번 봅니다. R&D 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경우 사업의 용도로 될 수가 없죠. 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필요 용도 외에 쓸 수 없다. 특정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라니까 없습니다. 자,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는요, 소극적이라고 했죠. 이것도 크로스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원됩니다. 됐죠? 지자체가 이 지문 자체가 서두에 나와 있어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세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했다는 것은 이 둘의 목적, 도입 취지, 시행 목적 자체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하는 건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금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지. 지자체가 필요로 할 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재정적 감독을 받아야 되고 일정한 그런 돈을 또 내야 되고 일부를 부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지문형 문제기는 한데 지문형 문제인데 약간 지문형 뭐라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지문이면은 틀림없는데 물어보는 게 이제 5개의 선지가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선택형 선지의 문제다. 이렇게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게 되겠지. 정약용 선생은 목민신서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권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곡식을 내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있는 자들에게 좀 걷어서 그걸 이제 분배하고 그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권분의 대상자는 유호라 불립니다. 3등, 그러니까 3개의 등급, 지금의 이제 등급 같은 개념인데 각 등은 또 9급이니까 총 27개의 급이 존재했겠죠. 상등 요호는 무상으로 곡물을 내놓는 진희, 중등은요 다시 상환받는 진대, 하등은요 봄에 곡물을 시가의 4분의 1로 판매하는 진조 권분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등 요호 8급, 9급까지 권분의 대상에 포함시킨 건 현실적으로 상등 요호, 중등은 소수고 하등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자, 상등 이게 또 중요하지. 상황 판단이 언어 논리와 크게 다른 점은 바로 그래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진이량은 벼 1000석이고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100석씩 감소해. 그럼 9급이면 900석이 감소해서 100석이 되나? 틀렸죠. 200석이죠. 이런 거 조심하길 바랍니다. 이거 잘못 접근하면 중등 요호, 4등 요호까지 다 조지게 됩니다. 조집니다. 다.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얘도 그러면 10석으로 판단할 거 아니야. 얘도 20석이고 얘는 1씩 내려가지? 그럼 2석이어야 되는데 1석으로 판단하고. 자, 어찌됐건 여기 그렇게 감소한다고 하고 국법은요 50석 이상 권분을 행한 자를 이제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요. 상등 요호들은 이러한 자격을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넘었기 때문에 내는 양이 그럴 때 그들에게는 군역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 봄에 육량이었고 봄에 좀 비싸네요. 비싸겠죠. 가을에 이제 추수니까 그때 이제 이건 전형적인 경작에서 일컫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시장 가격, 공급 가격의 그런 형성 논리가 아닐까요? 당연히 공급이 많으니까 값이 싸지고 봄에는 상대적으로 모내기 하잖아. 그때 어떻게 그 모내기를 이렇게 잡아뜯나? 그 땅에 이제 심은 거를 빨리 크라고?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다 탈모 생기잖아. 자, 기억. 상등 요호 1급 갑에게 정해진 권분량과 하등 요호 9급 을에게 정해진 권분량의 차이는 990. 이거 나오네. 또 계산하러. 자, 상등 요호 1급이면 1000석이었죠. 자, 하등은 10에서부터 2까지 간다고 했지. 근데 9니까 가장 최하네. 둘이 빼면 998입니다. 그럴싸하네. 틀렸습니다. 어찌됐건. 중등요 6급 병이 권분을 다한 경우, 자, 시상 대상이 50석부터죠. 그럼 50석 이상이니까 50석부터 가능하니까, 자, 6급이면 5를 빼주면 되겠네. 얘 100석이잖아. 10석씩 빼주고. 그럼 50석이니까 가능한데?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실전에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까 제가 몇 분 전에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신있게 넘어가던가
불안하면 둘 중에 하나만 보세요. 아셨죠? 두 개 다 보지 말고. 오케이? 중등요 7급이면 9급이 20석이었으니까 40석이네. 근데 중등요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가을에 상한 봤는데 그러니까 시가 차익을 묻겠지. 자, 6과 1.5의 차이는 4.5야. 자, 40 곱하기 4.5.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칠판에서 180이 떠오를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다 할 겁니다. 내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정도는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요즘 피셋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좀 약간 실력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비해서 아마 이 정도는 다들 소화할 겁니다. 어렵지 않게. 그런 의미에서 한 거지. 저는 누구보다 잘난 척하는 걸 싫어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잘난 적이 없었고 잘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얼 봅니다. 상등요 9급이면 100석씩 나가잖아. 그 200석이지. 좋아. 자, 정해진 권분량의 권분 당시 시가는 몇 량이냐? 얘 봄 아닙니까? 봄에 무상으로. 그럼 곱하기 6 하면 1200.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독일의 통계학자 A는 가계 지출을 음식, 피복, 주거, 광열, 문화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분석을 했대. 그 결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총 가계 지출 중 음식비 지출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복비는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주거 광열에 대한 비중은 소득 수준 관계없이 거의 일정. 문화비는 소득 증가에 따라 그냥 증가가 아니라 또 급속이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A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데 가계 지출 중에서 음식비 지출 비중만을 따로 떼어내서 A 계수라고 합니다. A 계수는 총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음식비의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냐면 얘는 분명히 경향이란 말을 했어. 경향신문이 아니고 그 신문 이름 중에 경향 있잖아. 여러 가지죠. 뭐 조선동아, 뭐 채널A, 뭐 뉴시스, 뭐 머니투데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경향이라는 것과 무조건이라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경향을 영어로 그 영단어로 대체하면 정확하게 이거잖아. 트렌드. 물론 이거랑 이제 대체어가 여러 가지 있겠지. 그게 이제 영어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뭐 트렌드라고 하잖아. 뭐 회사나 뭐 이런 데서 뭐 이미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PTSD가 올 수도 있어.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아무래도 PPT나 뭐 이런 PT 할 때 트렌드 라인이라고 해서 뭐 엑셀을 주로 다룰 때 이제 그 보고서 그래프를 할 때 항상 그 윗대가리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추세선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야씨 뭐 프로핏 뭐 몇 프로 뭐 이지랄 막 로스 몇 프로 이지랄들을 좋아해. 다른 거 안 봐. 힘들게 만들어도. 근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트렌드 라인이라고 엑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제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막 이렇게 막 XY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한 대로 모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정도 경향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하는 라인이 뭐냐 해서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고 이걸 막 좀 더 막 수식적으로 접근하면 뭐 fx 이꼴 저의 지랄 옆차기를 해가지고 뭐 함수의 그래프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학적 이제 수리 경제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분석할 때 나오는 기법이긴 한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무조건 상승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계 지출 중 자녀 교육비 비중을 나타내는 걸 또 비계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는 음식이었고 얘는 이제 교육비죠. 하위 20%가 12만 원, 10%, 상위는요 72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6배에 달하지 12 곱하기 6이니까 차지하는 비중도 20%였다. 1번 가계소득이 증가할 때 A계수 이거 말도 안 되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A계수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어. 심지어 높아진다는 언급도 없어. B계수도 하위에서 상위로 가면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뭐야 12만원 72만원이니까 가계지출의 10%니까 가계지출 자체가 하위 20% 지난 1분기 하위 20% 가계지출 총 가계지출은 120만원이거든. 얘는 뭐야 360이니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건 가계 지출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당구장 표시나 이 별표를 딱 해가지고 스타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언급이 있었으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뭐 가계 지출은 총 가계 지출은
총 그 분기 해당 분기 총 가계 소득과 동일함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다면 이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봅니다. 가게 구성원 모두가 값비싼 음식을 선호했다면 당연히 비싸겠죠. 뭐 음식 먹는 빈도가 낮아질지라도 이제 비싼 음식을 먹었다면 당연히 높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경향을 보인다고 했지. 소득이 높아지면 음식비 지출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을 뿐 예외는 있습니다. A의 법칙에 따라 줄어든다 할 수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4번도 말이 안 됩니다. 소득 아닙니다. 가계 지출의 3배라면 말이 됩니다. 근데 소득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자,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열이 높다라고 보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그걸 판단하나? 이것도 그냥 하나의 케이스만 가져왔는데 맞지 않습니까? 심지어 비계수는 뭐 어떠고 이런 경향을 보인다 이런 말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비 안에 이제 교육비가 들어가니까 문화비가 이제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도 뭐 알아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하니까 가계소득이 낮다고 교육열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뭐 왜냐하면 지출액을 알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선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하긴 하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법조문 시작이고 옳은 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위에 책자형 선거 공부 맨날 날라오죠. 4년마다 그 우편함에 제1항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 공부는 대선 16면 아무래도 가장 최고의 최상급 선거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어찌됐건 맞잖아. 선출직에서는 뭐 대법원장, 국회의장을 뭐 이런 선거로 뽑나? 말이 아니죠. 그건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최상급 선거가 맞겠죠. 국회, 지자체, 장은 12면 이내.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까지는 8면 이내. 자, 이런 규정에 따라 그 점자형 선거 공부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동일한 면수 제약 하에서 똑같이. 다만 대선,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 장 그 선거는 함께라고 하니까 의무다라는 거죠. 그럼 의무가 아닌 건 누구죠? 지방의회 의원 선거다라는 거죠. 4항 대선, 지선, 지역구 지방 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은 뭐 당연하겠죠. 게재해야 하며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상황 판단적 시각에 의하며 시각으로 접근하면 소명 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이 상황에서는 소명 자료를 함께 게재해야만 한다라고 만약에 선지에서 물었다면 그건 틀린 거 맞는 거. 틀린 거. 적어도 이 법조문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결과에 한해서는 이거 아닙니다. 점자형 그냥 점자형이랑 해. 뭔 상관이야. 선거 공부에 게재하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 공부에 게재하는 내용과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재산, 병역, 전과 뭐 흔히들 아는 그런 겁니다. 근데 좀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 당연할 텐데 조금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왜 나랑 내 그 배우자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싶을 수 있지만 법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법을 따라가야지. 직계 존속,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어쩌고 비속 이제 딸 뭐 자식들 그래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 재산 총액 그다음에 뭐 병역 오케이. 자 1번 봅니다.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서 아니죠. 8면입니다. 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작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 재산총액이면 여기 가야 되지. 친손녀라네. 15세. 자, 외손자녀를 제외한다고 그럼 당연히 친손자녀도 제외돼야겠지. 왜 같은 손자녀니까 라는 뇌피셜 주관 해석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친손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T가 제작한 책자형 선거 공부에는 본인과 아버지, 아들, 손자, 병역. 자, 존속은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겠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는 자신에게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할 경우 책자형 선거 공부를 제작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발표할 수 있다. 자, 전과 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 일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제 배치된다. 잠깐만, 그럼 5번도 맞는 거 아니 5번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싶으면서 다시 1, 2, 3, 4번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웃긴 게 바로 서두에 있습니다. 정답이 되는 근거가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부 일종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 책자형 선거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지. 뭐라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후보자 자신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아예 논란이 될 만한 불씨 자체를 그냥 남기지 않겠다라는 뜻이. 선거 공보를 아예 내지 않으면 이런 일조차 없어지니까. 물론 그게 뭐 당선으로 뭐 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의 하르선 정답이 5번임이 확인이 됩니다. 6번 봅니다. 허용될 수 없는 행위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조회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자, 수사 자료표에 의한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 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부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오케이 알겠어. 어느 하나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오케이 조회 목적 조회할 수 있다. 귀찮으니까 다 읽지 말고. 자, 일반적인 통상적인 부분이에요. 범죄 수사 통념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범죄 수사 재판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이고, 집행, 사회봉사 수강 명령 집행을 위해서 보호, 치료, 보호 관찰, 보호 처분 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에 필요한 그런 것들. 외국인의 귀화, 국적 회복, 체류 허가, 사관생도 입학, 장교 임용. 오케이. 이런 거는 선지를 보기 전에 이걸 막 이렇게 곱씹으면서 보면 안 되고, 선지랑 이제 대조를 해가면서 이런 문제는 필요한 부분만 이제 좀 컴팩트하게 컴팩트하게 이제 참고하는, 읽어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봅니다. 귀화 허가를 위해 A에 맞잖아. 귀화. 회사원 B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맞죠? 퇴직 공무원 C의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 있다. 취업준비생 D의 채용에 참고하기 위하여 해당 사기업에서 이게 범죄 경력 조회가 되나? 어쨌든 4번이 허용될 수 없는 행위죠. 물론 이제 예외는 있겠지만 우리는 누누이 말하지만 그냥 이 주어진 시험지 내에 있는 글자로만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어쨌든 4번이 정답이고 5번 맞겠죠. 공무원의 이제 징계 사유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번 봅니다. A, B 값으로, 그러니까 상황 제시형이라고 하죠. 손해배상 책임 여부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의 정도에 참작을 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그 당연하겠죠. 승객과실이 40%면 100만 원 아니고 60만 원만 배상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나 봐요. 한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익 뭐야? 손익상계. 과실상계가 있으면 손익상계가 있다라는 거지. 예컨대 타인의 자동차가 완전 파손됐다. 자동차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근데 해당 자동차를 고철로 팔아서 이득을 봤다면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국가배상에 의한 손해배상금에서 유족보상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이 손해를 일으킨 원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이어야 손익상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 원인과 무관하니 예컨대 사망했을 경우 별도로 가입한 보험 계약에 의해 받은 생명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제를 안 시킨다 이런 뜻이겠죠. 유족보상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제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공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과실상계를 할 때는 과실을 먼저 하고 손익을 때린다 라는 거죠. 근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다 다 공제해야 되는 거잖아. 그냥 일반적인 절차의 흐름이 그렇다고 지금 언급을 하는 것 같아. 공무 수행 중 사망을 했답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갑도 과실이 있대요. 그래서 손해액은 일단 6억이래요. 하지만 일단 유족보상금 3억과 보험은 이제 필요 없죠. 6천만 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과실 퍼센트 정도를 이제 물으니까, 자, 그럼 우리 이건 뒤에서 가는 게 맞아. 왜 뒤에서 가라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냈으니까 1억 8천을 정했대. 근데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먼저 해서 1.8억이 1억 8천이 나왔대. 그럼 뭐야?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잖아. 왜? 그 비율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손익상계부터 우리는 먼저 해주자고. 3억 2조 그럼 4.8억입니다. 잠깐만. 그거 끝났네? 문제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 자, 그럼 1.2억이 빠졌네요. 공제가 됐다고.
6억에 1점이면 뭐야? 20%잖아. 6, 22에서. 그 말은 무슨 뜻이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갑의 과실 비율이 20%라는 소리지. 그 갑의 과실이 20이니까 20, 80, 1번이 정답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봅니다. 인증이 가능한 경우. 자, 좀 이게 많아. 문제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 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뭐 비료 쓰고 농약 쓰고 이런 거를 설명하려다 보면 길어지겠죠.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게 이런 문제가 가장 열받는 경우가 이제 그런 거지. 아예 찍고 넘어가면 모르는데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었는데 풀고 틀리는 경우 진짜 억울하긴 하지. 세 가지가 있대요. 유기와 무농약, 그다음에 전농약. 이거부터 일단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읽고, 사과, 감귤, 감, 복숭아만 물어보니까 이것만 나왔을 거야. 네 개 있지. 1헥타르가 나오네. 1톤은 뭐 1000kg인 건 이제 통상적으로 알 수 있지만 몰랐다 하면 지금 이거를 마주한 순간부터 알아두길 바랍니다. 적어도 피셋 공부가 끝날 때까지 이걸 보는 사람들, 당신들의 인생에서 피셋을 접하는, 피셋에 노출되는 그 순간이 끝날 때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쓰입니다. 많이 쓰여요. 특히 상황 판단에서. 자료에서도 쓰이기도 하고요. 자, 갑은 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서 재배 기간 동안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농약이죠. 무농약 어디 있어? 자, 일단 농약 사용하지 않는 건 맞다, 그죠? 충족을 했다, 그죠? 하지만 화학 비료, 이게 중요하지. 20톤의 화학 비료를 사용했대. 그래서 자, 신청을 했는데 사과를 보면 알겠거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이걸 봐야지. 헥타르당 100kg, 100kg 화학 비료 권장량인데 중요한 건 제곱킬로입니다. 헥타르로 나왔으면 기분이 좋겠지. 근데 그러면 상황 판단 문제가 아니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뭐. 5제곱킬로미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1km가 1000m인 건 다 알죠. 근데 귀찮잖아, 0 많이 쓰는 거. 10의 몇 제곱이에요? 10의 3승. 다시 말하면 10을 3번 곱하면 1000이잖아. 그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10, 10, 10 이렇게 써도 되긴 해. 근데 누가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오케이? 자, 그럼 10의 3승, 10의 3승 미터입니다. 1kg가. 그러면 그걸 제곱을 했네? 그럼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 10의 6승이네. 근데 앞에 5 있지. 이런 느낌이라고. 자, 이걸 이제 바꿔주면 되겠네. 뭘로? 헥타르로. 자, 이거 11만이죠. 1만은 뭐야? 10의 3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10의 4승이지. 그 이게 1헥타르인데 일단 이거의 몇이야? 몇을 곱해줘 얘가 돼. 일단 10의 제곱 100을 곱해줘. 그래야 10의 6승이니까. 근데 이거만 곱하면 안 되겠죠. 5까지 곱해야겠지. 5 곱하기 100, 즉 이 둘을 곱해줬으니까 결국 500을 곱한 것과 같다. 뭐에? 10의 4승에. 즉 500헥타르란 소리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500헥타르니까 500을 곱하면 되겠네. 5만 킬로잖아. 그럼 50톤이네. 아까 뭐라고 했죠? 무농약 할 때 2분의 1 이하로 사용. 그럼 25톤 이하로 사용하면 되니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증이 가능하겠죠. 자, 3헥타르 면적의 복숭아 그 150kg죠. 뭘 신청했대? 전농약 권장량 2분의 1. 그러니까 75 이하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건 맞아. 자, 근데 이제 농약이야. 농약은 살포 시기를 지켜 살포 최대 횟수의 2분의 1 이하. 복숭아가 이제 이거 2.5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의문을 갖지 말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란 소리죠. 아, 그럼 2회 이하로 사용해야겠구나. 2회까지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농약을 1회 살포하고요. 추가로 1회 살포했습니다. 자, 2회까지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수확을 했대. 여기 있다. 수확 14일 전까지. 그러니까 수확 2주 전까지 농약 살포는 끝내야 되는데 10일 전에 쓰고 수확을 했다는 거는 조건이 위배되죠. 인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리를 맞다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귀찮네 은근히. 자, 지름 1km인 원 모양의 농장에서 작년부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6일을 신청했다. 자,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화학 비료를 사용하였으나 올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감귤이 어디에 해당할까? 다년생, 그 외 작물 어딘지 모르는데요. 그거 언급한 적 없잖아요. 없어도 풀 수 있습니다. 왜? 얘든 3년 이상 쓰면 안 되고
얘는 2년 이상 쓰면 안 되거든요. 얘는 좀 더 엄격하거든. 그 얘라고 가정을 해보자. 재작년엔 썼는데 올해는 썼대.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탈락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예 인증이 안 돼요. 혹시나 지름 1km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파이알 제곱 반지름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막 이거 이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원주율이 3.14, 21, 5, 92, 68, 75인가 57인가가 이지랄로 가거든요. 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 딱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그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만 제곱이니까 얘는 뭐야? 5헥타르네. 감이니까 600km 이하로 화학비를 하면 되니까 두 번이죠.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저농약이죠. 농약 2분의 1 이하. 됩니다. 2회까지니까. 4월 말이랑 8월 초에 농약도 함께 살포를 했대요. 그리고 9월 말이니까 감은 수학 14일 전 이거 다 인증합니다. 가능하죠. 인증 가능합니다. 조건에 이제 위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번에서 좀 러닝타임이 길게 잡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 16년도가 이제 가장 어려웠죠. 12년도, 16년도,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 가장 어려웠던 연도를 손꼽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는 사람들은 이제 막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있어, 분명히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여기까지 봐야만 합격한다 이런 보장도 없고. 근데 제가 감히 보건데 그 22년도를 다들 꼽던데 얘가 더 어려웠습니다. 22년 상판보다 얘가 더 어려웠어요. 그 얘랑 이제 삐까 뜬다, 거의 뭐 박빙이다 싶은 게 바로 뭐야, 그 12년도였죠. 9번 봅니다. 오전 3선승제로 결승 우승팀 가리고 무승부 없고 1차전 승리한 팀의 우승 확률 A, 1, 2차전 모두 승리한 팀의 우승 확률 B. 과거 20년간 매년 치러질 결승전의 모든 진출팀과 결승전 결과를 다음 계산식을 적용했답니다. 1차전이 승리한 팀이 우승한 횟수, 1차전이 패배한 팀이 우승한 횟수 분의 1차전이 승리한 팀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 기억 볼게요. A를 구하는 계산식의 분모는 20이다. 자, 1차전 승리한 팀이 우승한 횟수, 패배한 팀이 우승한 횟수를 어떻게 아나요? 주어진 조건만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나요? 없죠. 근데 그건 알지. 20년 동안이라며 1년에 결승팀이 두 팀이 나오진 않잖아. 결승전 한 번 하니까. 맞죠? 그 말인즉슨 20년 동안 그럼 결승 우승한 팀이 몇 팀 나올까? 20팀이 나오지. 그 1차전 그 20팀 중에서 1차전 승리한 팀이 우승한 횟수가 몇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고. 기억은 맞습니다. 20이 안 될 수가 없죠. A와 B 모두 5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자, 극단적으로 20년 동안 1차전 승리한 팀이 20번 연속으로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했을 때. 그리고 1차전 패배한 팀이 우승할 횟수가 0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단정 줄 수 없다고. 50보다 충분히 클 수 있다고. 그 디귿도 볼 필요가 없어. 니은을 이해하면 디귿도 따라옵니다. 애초에 A가 B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싸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A가 B보다 클 수 있겠죠. 왜? 1, 2차전 모두 승리한 팀이 우승한 횟수가 0일 수도 있잖아. 얘가 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얘는 20분의 0이 0이고 얘가 다 이겼다면 1, 100% 빵 프로 뭐 이런 느낌이면 A가 B보다 큰 거잖아. 단정할 수 없어요. 답이 나왔네. 1, 2차전을 모두 패배한 팀이 우승할 확률은, 이게 분모는 똑같아야겠지. 그럼 이제 이게 여기로 가면 되겠네. 그 이거 뭐야? 100%가 얘 1이잖아 결국에. 얘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 2차 승리, 1, 2차 이거 이제 분수의 개념을 잘 알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 이렇게 약분되면 결국 얘 1인 거잖아. 여기서 B를 빼주면 얘가 사라지니까 요거랑 요거만 살아남으니까 이게 결국 1, 2차전을 모두 패배한 팀이 우승할 확률이 되겠지. 됐습니다. 10번 봅니다.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옳은 거. 15년 1월 1일 평화협정을 통해 4개국으로 A, B, C, D. 오케이.
영토는 정삼각 이런 문제는 버려야죠. 이게 정삼각형 나오고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 가상 수직 이등분선을 긋고 그 선을 또 4등분을 하는 세 개의 구분점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넘기는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뭔가 자신이 있다 하면 넘기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거 넘겨도 문제 없을 것 같아. 이거 넘기고 차라리 두 문제 맞추면 됩니다. 이게 완전 그냥 수학 그거거든요. 중학교 수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수학 때 이제 정삼각형 이제 뭐 이등분선 내고 뭐 넓이 구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그런 문제 이제 마지막 사고력 문제 가지고 뭐 생각해 보기 이렇게 하면서 뭐 뒤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작은 영역부터 큰 영역까지 차례대로 A, B, C, D를 영토로 하고요. 모든 국가의 쌀 생산량은 영토의 면적에 비례한답니다. 그래서 A국은 매년 1만 가마스의 쌀이 생산된다. 그래서 각국은 영토가 작을수록 국력이 강하고 국력이 약한 국가는 자국보다 국력이 강한 모든 국가에게 매년 연말 1만 가마씩 준답니다. 그리고 소비량은 매년 1만 가마고 15년 1월 1일 현재 각국은 쉬운 문제가 아니네. 자 일단은 좀 크게 설명하는 게 나으려나? 잠깐만요. 자 웬만해서는 제가 피셋 이거 해설하면서 수학 관련해서 이런 거 쓰기 싫어하거든요.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목소리 그냥 조금 더 하면 되겠지. 근데 뭔가 피셋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 때문에 싫다 이 말입니다. 일단 정삼각형을 그려볼게요. A라고 해두죠.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여러분들만 아는 거 있습니까? 그냥 뭐 밑변 곱하기 윗변 곱하기 아니잖아. 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를 구하려면 이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인 거잖아. 당연히 직각이겠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좀 써야 되거든요. 직각일 때 A, B, C면요. 이 C의 제곱은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그럼 C의 길이는 제곱을 이거 없애니까 루트를 씌운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얘 2분의 2다 왜? 수직 이등분선의 그 뜻이 뭐냐면 얘가 A라고 했으면 그 정확하게 얘를 반절로 나누는 점에 이제 내린 선을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냥 2분의 A가 됩니다. 왜 그런데요? 그건 증명해 보세요. 피타고라스한테 물어보시고 아셨죠? 그렇게 됩니다. 그 얘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A 제곱 얘 뭐야? 하면 4분의 2잖아. 벌써부터 짜증나지? 알아. 얘는 뭐야? 4분의 4A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얘 빼봐. 4분의 3A 제곱이 되는 거지. 마지막에 루트 씌워야 돼. 제곱은 루트를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 A 나오고 얘 2의 제곱이니까 2 나오고 안타깝게 루트 3 얘는 3은 나올 수가 없어서 이런 식의 수치가 나와요. 결국 이제 이거죠. 그 말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이거의 그 높이라고 해야 되죠. 수직 이등분선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n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왔죠. 요거 곱하기 2분의 1한 게 이거의 이제 넓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큰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친다면 이등변 삼각형 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례대로 A, B, C, D라는 거죠. 근데 얘를 4등분하는 점을 3개를 찍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삼각형이 A국 영토겠지. 얘 이거는 B국 영토의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2배라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되면 얘는 몇 배가 돼? C는 3배가 되고 얘는 마지막에 뭐가 돼? 4배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인가? 아니죠. 이건 얘의 길이가 끝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예를 들어봅니다. 아까 2분의 2 곱하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지? 맞죠? 이게 이제 넓이를 이제 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그냥 얘를 2배 하면 되잖아. 왜냐면 얘가 2분의 루트 3a잖아.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가 2배가 됐다.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루트 3a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결국 2배가 되는 거야. 왜? 얘랑 얘는 따라가니까. 맞잖아요. 2분의 a가 2분의 루트 3a였다면 얘가 만약에 루트 3a가 됐잖아. 그럼 이거의 길이는 뭐가 돼? 사실상 a가 그러니까 2a가 돼야 되지. 왜? 이게 이제 여기다 이제 2a를 넣으면 루트 3만 남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수직 이등분선이 각각 같대잖아. 아이고 씨발. 욕하면 안 되지. 수학 시간이야? 그러니까 1대 2잖아요. 결국 얘도 1대 2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중학교 이제 2학년 과정인지 뭐 요즘은 몇 학년 과정에 배우지? 교육 과정이 어찌됐건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절대 아니고 그냥 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상식은 아니고 그냥 알아만 두세요. 나중에 언젠가 또 나올지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얘랑 얘는 닮음입니다. 정확하게 뭐 하면은 뭐 또 무슨 뭐 SAS 뭐 SS 합동 막 지랄 연병 떠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1대 2잖아요. 1이면 얘 입장에선 1이고 얘 입장에선 1대 2인 거잖아. 그럼 얘도 1대 2입니다. 1대 2.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얘 곱하기 얘가 넓이라고 했지? 그 말은 뭐야? 넓이의 비가 1대 2대 2가 아니라 제곱이라는 소리야. 이런 거 한번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앞으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는 게 넓인 거 알겠는데 그럼 사각형 넓이잖아요. 얘는 삼각형이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 얘를 빼먹은 거야. 왜 얘는 안 붙여줘? 얘 붙이면 사각형이잖아. 이해됩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자, 좋습니다. 1, 4, 9, 16 오케이 알겠다. 그럼 넓이비가 1대 4대 9대 16이니까 얘 만가마 생산한다고 했네. 그럼 얘 4만 가마고 얘 9만 가마고 16만 가마겠네 하면은 이걸 놓친 거야. 나누어진 4개 영역이라고 했잖아. 예, 이제 여기다 좀 적을게요. 얘가 A, B, C.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뭘 어떻게 구해요? 어려운 게 없죠. 아까 이거였죠, 여러분. 얘 입장에서는 얘가 1이면 여기서 얘를 제외한 걸 빼주면 되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할당되는 건 3이고 그럼 이걸 2개 빼주기 얘한테 할당되는 거잖아. 5잖아. 얘는 뭐야? 7이 되겠지. 그럼 나왔어. 얘 1만 가마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3만이지. 얘는 5만이네. 얘는 마지막 7만. 자, 여기서 이제 뭐 주고 생산하고 그다음에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힘들게 이거를 파악을 했으면 여기는 쉬워야 맞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세 개를 이렇게 놓은 거잖아. 사실상 따지고 보면요, 이 문제는요, A, B, C, D국 영토의 B는 면적 B는 해가지고 1대 3대 5대 7 이렇게만 물어봤어도 이 문제는 충분합니다. 5급 난이도로. 근데 또 여기서 심하게 또 물어보는 이래서 어려운 해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A, B, C, D 15년 1월 1월에 1만 가마죠. 15년 연말이라고 해야겠다. 그냥 이걸 제가 기억부터 볼게요. 1년 전보다 쌀 보유량이 줄어든 국가는 D극뿐이다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자, 이 1만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소비를 합니다. 이건 이제 원래 있다고 한 보유량, 그 다음에 소비량, 그 다음에 이제 A도 생산을 하잖아. 1만.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아옵니다. 3만을. 그럼 이게 이제 4만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같은 맥락으로 B도 봅니다. 1만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급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체크할게요. 이건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모든 국가가. 그리고 얘는 이제 3만을 생산을 하는데 받아오는 게 2만이죠. 그리고 주는 게 1만이죠. 플러스 1만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4만. 연말에 4만이 남는다는 소리지. C도 볼게요. 이거 이제 생략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써놓을게요. 좀 약간 칸이 부족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다 똑같으니까 그런 데 써놔야지 헷갈릴 수 있잖아. 자, 5만 생산해. 그런데 2만 주고 1만 받으니까 최종적으로 1만을 뺏기죠. 그 결과적으로 최종 남는 게 얼마야? 다 똑같네 이거. 자, D 볼게요. 이것도 그래 쓰자 그냥. 이거 뭐 쓴다고 남 주냐.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자, 7만 생산해. 그 다음에 퍼줍니다. 어디서 주는 거 없어요. 4만입니다. 똑같네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규칙을 할 수 있습니다. A는 매년 생산하고 먹어요. 이거는 이제 항상 고정이야. 그리고 얘는 이제 처음 시초 보유량이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1년이 지날수록 3만이 플러스 된다. 얘도 플러스 3만이 맞잖아. 맞죠? 얘도 이제 4만에서 앞으로 뭐야? 5만을 생산하는데 두 명은 이게 두 국가에 졌으니까 3만이 되는데 거기서 자기네들도 소비를 하니까 2만이 되는데 여기서 1만 받아오니까 3만. 뭐야, 다 똑같네. 아, 이거구나. 됐습니다. 16년도 연말에 7만, 뭐 7만, 다 똑같네. 쌀 보유량이 줄어든 국가 없습니다. 17년 1월에 가장 많은 쌀을 이거 뭐라 설명을, 이거 똑같은데요? 만약 15년 여름 홍수로 인해서 쌀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자. 그럼 이게 지금 16년도 보유량이잖아. 아, 잠깐, 16년도 보유량이 이거잖아. 맞죠? 각 국가의 쌀 보유량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는 어차피 생산량이 5천이 줄어드는 거야. 1만이었으니까 반절이니까. 그래도 3만 5천이거든요. 아, 이건 볼 필요 없겠다. 얘 상관없어. 얘도 3만 생산하는데 이거 줄어들어도 2만 5천이야. 얘도 이제 5만 생산하니까 줄어들어도 1만 5천이야. 얘는 3만 5천인데 안 될 것 같죠? 근데 5천으로 결국엔 플러스입니다.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굉장히 러닝타임이 오래 걸렸네요. 어쨌든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3번 10번에 3번. 보통 지금 현재 47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14, 5번이 맞는데 지금 뭐 헛소리 많이 안 하고 이제 문제만 풀고 있는데도 이 정도네.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거지. 11번 퀴즈네. 숫자랑 글자가 있습니다. A, B, C가 카드가 있는데 두 개입니다. 세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개만 뽑는다는 거지. 그래서 1에 맞바꿀 수 있대요. A 보니까 짝수 적혀있는 낱말 퍼즐 조각끼리 맞바꾸고, B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조각끼리 맞바꾸고, C 낱말 퍼즐 조각에 적힌 숫자를 더해서 벌써부터 머리 아파온다 그죠? 얘 넘겨. C 위원 봤더니 와, 이건 또 뭐야, 하나만 정확하게 맞췄다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거를 타선이 없어. 그러니까 뭐 만만한 문제가 없어. 이래서 어려웠던 거죠. 같은 가로줄에 있는 4개의 문자를 왼쪽에서 차례로 읽은 것 또는 세로줄에, 그러니까 행에서 행열 이런 느낌인데 위에서 차례로 읽은 건 단어로 간다. 기억 봅니다. 바로 봐야 돼, 이런 문제들은. 목민심서. 자, 일단 체크를 해둡니다. 그래야 뭔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지. 여러 가지가 있네. 없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목민심서를 어떻게 배치를 하면 될까? 이렇게 배치하면 돼. 얘 이렇게 가고 얘 이렇게 하면 되겠다. A, B 뽑았다고 했죠? 짝수가 적힌 것끼리 짝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얘네들 되나? 3으로 나눴을 때 얘 나머지 1이고 얘 나머지 1이잖아. 아, 되네. 됩니다. 경세유표. 아, 이건 좀 세모로 할게요. 세, 표, 경, 유. 얘는 어디로 갈까?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얘가 이리로 가고 얘가 이리로 가면 되겠지. A, C를 뽑았다고 합니다. 짝수가 일단 이거 갈 수 있죠, 짝수끼리. 그럼 C로 얘네들이 옮기는지 봐야 돼. 숫자를 더하래. 그럼 6인데 소수가 안 되거든. 소수가 뭐냐면 이제 약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숫자들을 말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소수는 이제 수학적으로 쓰이는 그 내용인데 적어도 소수가 뭔지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피셋에 노출되어 있는 기간의 한정에서는 소수가 뭔지, 수학에 뭔가 자신이 없고 수학에 친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가는 애들이 있어요. 19도 되고 뭐 23도 있고 뭐 쭉쭉쭉쭉. 자, 안 됩니다. 자, BC를 뽑았다고 합니다. 명심보감, 명심보감. 얘를 이렇게 옮기고 얘를 옮기면 될 것 같거든. BC를 뽑았대. B가 나머지 1이니까 얘 나머지 1이잖아. 4니까 얘도 7이니까 됐다. 명심보까지는 됐어. 감, 병 옮길 수 있을까? C를 뽑았죠. 더해서 그렇지, 31 소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소수입니다.
그럼 기억 디귿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2번 봅니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 말은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서 이거를 풀면 딱 하나의 경우로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진실을 말하고 하나는 거짓을 말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배치되는 애를 빠르게 찾는 게 관건이죠. 얘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네 두 명이 참을 말했다면 얘네들은 거짓이 되겠지. 근데 이게 거짓이라면 이게 맞는 거겠지.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케이스만 보면 빠르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만 딱 찾으면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육각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꼬리에 꼬리를 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B가 삼각형이 거짓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E가 사각형도 거짓말이 되겠지. 얘로 옮겨야 되겠네. 그럼 얘도 거짓말이라는 소리야. E가 사각형이 아니니까. 그럼 B가 오각형이었다는 소리입니다. 됩니까? 자, 그럼 얘가 오각형이 안 되겠지. B가 오각형이니까. 그럼 얘가 거짓말이었으니까 C는 원이 되겠지. C가 원이었으니까 얘가 거짓말이 되겠지. 그럼 D가 사각형이 되겠지. 자, 그럼 마지막 3이 나오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좀 아쉽죠. 이것까지 같이 봐야겠지. 자, B가 사각형이고 B가 삼각형이래요. 그럼 얘가 이거 틀렸겠지. 이 사각형, 여기까지는 좋아. 그럼 2가 사각형이니까 얘는 아니겠지. 그럼 C가 삼각형이 돼야 되겠지. 벌써부터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진짜다 라는 거죠. 자, A가 육각형이고 D가 사각형, 1번이 답이네요. 나머지 이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번, 제적의원이 210명인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결정한대요. 자, 기권표가 전체의 3분의 1, 전체가 210이었죠. 70표 이상이면 부결되겠네. 기권표 제외하고 찬성 또는 반대가 중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머지 표에서 찬성이 50%가 넘어야 가결된다는 거. 무효표 없고 1인 1표, 복수표 없고. 기억 봅니다. 70명이 기권하여도 틀렸습니다. 부결입니다. 104명이 반대라면 기권표에 관계없이 안건이 부결된다. 자, 210에서 104를 빼면 106이거든요. 근데 기권표가 없으면 이 안건이 가결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권표가 한 표 있어도 105표가 남죠. 그럼 반대보다 높거든. 그럼 이거 될 수 있거든.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141명이 찬성하면 기권표에 관계없이 안건이 가결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자, 210에서 141을 빼면 69명입니다. 얘네들이 모두 기권을 해도 70표 이상 기권했을 때 부결이니까 조건에 충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모두 반대를 해도 이미 압도적으로 141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안건이 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마지막 리을 봅니다. 안건이 가결될 수 있는 최소 찬성표, 최소 찬성이 나오려면 기권이 최대가 돼야 되겠지. 70표 이상이면 부결이니까 69표까지 허용이 된다. 맞죠? 자, 빼주면 141이다. 그죠? 얘를 2로 나눈다. 그죠? 70.5표란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그러면 71부터 가능하겠네. 그쵸? 71표가 찬성을 하게 되면 가결될 수 있는 최소 찬성표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71표 딱 해야만 최소 찬성표가 됩니까? 14번 봅니다.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 얘는 이제 딱 넘기는 문제가 맞다. 어려운 문제가 맞다. 얘는 보이지 않으면 3명이 범인이고 6명이 시민이랍니다. 1번의 오른쪽은 2번. 시계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같아. 옆에 범인이 있다라는 말은 양옆에 앉은 2명 중 1명 혹은 2명이 범인이란 뜻. 범인이 없다라는 말은 모두 범인이 아니다. 자, 범인은 거짓말만 하고 시민은 참말만 한다고 합니다.
기억. 14678의 진술이 옆에 범인이 있다. 2355가 옆에 범인이 없다. 8번이 시민임을 알면 범인을 모두 찾아낼 수 있다. 쉽지 않네. 자, 8번이 시민임을 알았다는 건 얘 일단 시민임을 가정을 했어. 그 얘는 일단은 시민이니까 X를 할게요. 범인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옆에 범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얘가 한 말은 참이죠. 그럼 7, 9 중에 범인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안타깝게도 한 명 또는 두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그러니까 지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3개만 물어보잖아. 4개가 아니라. 이 3개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9번만 범인인 경우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 해보자. 그 얘가 범인은 거짓말만 한다고 했습니다. 옆에 범인이 없다. 거짓말이죠. 그럼 범인이 있다라는 소리네. 얘가 안 되니까 한 명만 해도 충족을 하니까 얘도 범인이 되네. 1번이 범인이었어. 진술이 범인이 있다라고 했죠. 거짓말이지. 그럼 반대가 되는 거죠. 범인이 없다라는 게 참인 거죠. 진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배치가 되죠. 이미 9가 범인이니까. 그 말은 뭐야? 9는 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바로 확정이 됩니다. 얘 무조건 범인입니다. 9랑 7이랑 동시에 되는 경우는 없나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애초에 범인이 되면 이게 배치가 돼서 안 됩니다. 얘는 시민이겠지. 얘 시민이고 얘 범인이고. 9번부터 가자. 자, 9번이 뭐라고 했어? 옆에 범인이 없다. 얘 진술이 참이니까 얘도 시민이겠지. 얘 말도 참이겠죠. 왜냐면 시민이니까. 범인이 있다. 옆에 범인이 있으려면 얘 무조건 범인이 돼야겠네. 자, 2번이 범인이 없다라고 진술했는데 얘가 범인이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지. 옆에 범인이 있어야 돼. 얘는 범인이 아니면 시민임을 우리가 확정했으니까 얘도 범인이 돼야 되겠지. 7은 아까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자, 7번입니다. 옆에 범인이 있다가 거짓말. 그럼 결국 진실은 뭐야?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237 나오는데 범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찾아낼 수 있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경우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147, 258, 369. 진짜 똥개 훈련 시키네. 자, 이런 거면 맞지? 모두 범인 옆에 있잖아. 얘 다 옆에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3 차이가 나거든요. 3 차이 나면 이게 가능하거든. 간격을 9개잖아. 9개를 3으로 나누면 이제 3이죠. 근데 범인은 3명이라며.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이 되는 이제 조합을 따져보면 147, 258, 369 없어. 47, 10이거든. 이해됩니까? 맞아요. 한 명만이 옆에 범인이 없다. 이거 억지로 짜내면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범인이 있고 여기에 범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얘 옆에 범인이 있는 거 맞죠? 얘 옆에 범인이 있는 거 맞고. 너무 좀 그런가? 그럼 잠깐만요. 좀 수정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범인이라면 얘 옆에 범인 있고 얘 옆에 다 범인이 있는 거죠. 얘 옆에 범인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보자. 3, 5.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게 아까 전에 니은이 3개의 간격으로 갔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줄이면 되겠네. 그럼 3, 5, 9 하면 되겠네. 1, 2, 3, 2 차이 나고 1 차이 나. 이러면 되잖아. 옆에 범인 다 있고 범인 다 있는데 얘만 없잖아. 가능합니다. 3번. 자,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네. 15, 16도 만만치 않네요. 봅니다. 자, 문제수는 8개. 문제당 배점은 6개가 10점씩이고 나머지 1개가 20점씩이고 총 배점 100점. 자, 그리고 이게
문제에 대해 O 또는 X를 다음같이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야. 정오답, 이게 만약에 정오답 표시였으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이거보다 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몰라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총점이 혜민이가 80, 은희가 70이라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억 볼게요. 혜민이, 은희가 모두 경제 문제를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건 답이 같은 경우부터 따져야겠네. 1번이 같아. 같은 경우를 여기다 동그라미를 칠게요. 왜냐면 나중에 또 쓰일 것 같아. 다른 선지에서 물어볼 때. 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이 넷 중에 어느 것이 경제 문제라도 상관이 없어. 1번이 틀렸다 가정을 할게. 그럼 혜민이 나머지가 모두 뭐야? 정답이 되어야만 해. 경제를 틀렸는데 80이라는 건 나머지 다 맞췄다는 뜻이거든. 그럼 볼게. 틀리네, 다르네, 틀리네, 다르네라고 표현하죠. 상관없네. 네 문제가 다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가 경제라고 가정했을 때 은희도 동그라미 쳤잖아. 같이 틀렸다고 이제 가정하니까 같이 틀린 문제의 경우를 따지는 거라고. 혜민이는 나머지 7문제가 맞아야 돼. 그럼 이게 정답이란 소리잖아. 근데 은희랑 차이가 나. 몇 문제가 4문제.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아무리 못해도 40점이 차이가 나야 돼. 물론 이제 여기 예술 문제가 있으면 뭐 50점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10점 차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혜민이, 은희 모두 경제 문제를 틀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80, 70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 혜민이만 경제 문제를 틀렸다면, 자, 이건 좀 빨간색 펜으로 좀 색깔을 해볼까요? 다른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2, 4, 6, 7 중 하나겠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혜민이가 만약에 2번 문제를 틀렸다고 할게. 나머지 상관없어요. 넷 중에 하나 어느 것을 가정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혜민이가 이거 틀렸다면 은희는 이제 맞춘 게 되겠지. 그럼 나머지가 뭐야? 다 혜민이 정답이라는 소리죠. 정답. 그 똑같습니다. 틀린 거 여기다 좀 체크 표시를 할게요. 별표로. 틀린 경우를. 얘는 아니죠. 왜냐면 이게 혜민이만 경제 문제를 틀렸으니까 은희는 맞춘 경우가 되니까. 자, 3문제 차이 납니다. 그러면 70점이야. 70점이 나오려면 얘네들이 각각 뭐야? 100점이 10점짜리 문제가 되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 은희가 맞힌 문제 중에서 뭐 예술이 포함되겠지. 그래야만 이거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맞췄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니은 맞아요. 자, 디귿. 혜민이가 역사 문제를 2개 틀렸다. 이게 좀 애매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혜민이만 2개 틀릴 수 있어. 그 나머지는 그냥 은희 맞췄다는 뜻이지. 그리고 혜민이, 은희 모두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혜민이, 은희가 역사 문제를 하나씩 틀렸는데 은희는 이제 맞춘 거죠, 문제를. 그러니까 이걸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1번 혜민이만 틀렸다고 한다면 다른 경우를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 얘를 제거했어.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다 맞춰야겠네. 정답이란 소리지. 그럼 지금 다른 경우가 뭐야? 2개가 나오거든. 답 나왔죠? 2개가 지금 다르거든요. 무조건. 20점, 최소 20점 차이가 나야 되는데 10점 차이죠. 불가능합니다. 얘는 모두 틀렸다. 그럼 같은 거 찾으면 되잖아. 아까 1, 3, 5, 8에서 2개 골라. 오케이. 그 나머지 정답이라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4문제 차이 나지. 무슨 소리야? 70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이제 골때리인데 하나 같이 틀려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거야. 뭐냐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1358 라인 여기 조합에서 하나 고르고 2467 조합에서 하나 고르란 소리야. 1, 2번 고르자고. 깔끔하게. 그럼 나머지 다 뭐야? 정답이 돼야 되겠지. 하나, 둘, 셋. 3문제 차이 나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틀렸어요.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점수가 80, 70으로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유학생 현황.
2010년도 처음 시행. 신규 인증을 신청한 대학이 1단계 핵심 지표 평가 및 2단계 현장 평가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선정되고 유효기간 3년. 오케이. 2월에 선정하고 3월부터. 만약에 충족을 못했다면 3월 1일자로 인증 취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대학은 그 다음 해부터 신규 인증을 신청해서 왜 인정이라고 하지? 신규 인증을 신청해서 신규 인증 대학으로 다시 선정될 수 있다. 선정 때문에 그렇구나. 자, 볼게요. 현재가 13, 14, 15, 3월자로 신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기억 볼게요. 2013년에 신규 인증 대학으로 선정된 A 대학이 16년에 핵심 지표 평가만을 받는 경우는 없다. 자, 13년도 3월부터 인증이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왜 이게 3년이 아닌가요? 하면은 이때 다시 신청을 받아야겠죠. 유효기간이 3년이니까. 왜냐면 3월 1일부터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될까? 말이 안 되죠. 적어도 13년도 3월에 신규 인증을 한 대학에 한해서는 말이 안 돼. 근데 이걸 봐야지. 자 보자. 일단 1년 갔어요. 14년 2월에 이제 핵심 지표를 했는데 떨어졌어. 이 사람이 이 대학이 야 다음에 다시 해보자. 합격했어. 선정이 됐어. 그럼 15년 3월부터 유효한 거잖아. 그럼 16년도 2월에 뭐 핵심 지표 평가만 받을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있어요. 자, 여러분, 가뜩이나 어려운 문제. 니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풀어야만 얘를 쉽게 이해가 될 거야. 2015년 3월에 인증 대학으로 한 번 이상 최대. 그 말은 뭐야? 기존 인증 대학에 지금 이 케이스라고 기억을 똑같이 내려가야 돼요. 기억 선지를 끌고 내려와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케이스 지금 봤잖아. 얘가 중도에 인증됐으면 기존 인증 대학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줄어들겠지. 근데 그게 없이 깔끔하게 13년에 12, 18, 21만 보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규 인증 대학에 뭐 있을 수는 없겠지. 13년도 1월 여기 있을 일은 없지만 여기에 있을 수는 있어. 왜? 14년도 2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나오네. 기존 인증 대학이 10이면 여기서 두 개 대학이 지금 떨어진 거지.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아서 15년 2월에 신청을 했어. 그럼 만약에 선정이 됐잖아. 그럼 21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 경우가 없이 그냥 깔끔하게 독립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더하면 최대 50일이 맞아요. 최소 물어보죠.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네. 최대 50일이었지. 여기서 중복될 수 있는 애가 뭐야? 아까 얘가 15년 2월에 인증이 됐으면 여기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되지. 그럼 여기에 포함됐던 애가 여기에 포함되니까 빼기 2를 해야겠지. 그럼 49가 된다.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 볼 필요 없는데. 왜요? 아니, 자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알겠어. 15년 2월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인증이 안 됐어. 그러면 떨어지면 바로 신청해서 바로 신규가 되나? 아니지. 그 다음 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규 인증 받은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16년 2월이 되기 전까지는 다시 신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49라고. 틀렸어.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 인증 대학이 25니까 얘네 뭉뚱그려서 30개니까 5 빠졌네? 46이구나. 이거 노린 거예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잠깐만 5가 빠지는 40 선재 46을 물어보네. 이거 알 확률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촉을 키우세요. 아시겠죠? D가 틀렸으니까 정답 3번으로 나오네. 23개월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적어도 14년 3월에 신청 혹은 13년 3월에 신청. 얘네들이네. 얘네들이 지금 여기까지 가 있는 거잖아. 15년 3월에 지금 현재 25면은 이거 이전에 된 거잖아. 14년 3월은 아니죠. 왜냐면 잠깐만 15년 3월은 아니죠. 얘네들은 23개월이 안 되니까 이건 그대로 가면 되겠네. 25개 맞습니다. 얘는 왜 중복을 안 보나? 얘는 중복을 볼 선지가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다 어렵네. 15, 16도 그렇고. 17, 18번입니다. 전투 능력 조건이 뭐 생존, 혈항 다 있는데 탈출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라. 자, 봅니다. 좀비 바이러스 어쩌고 해가지고 동서남북 4개 통로가 있는데 5명씩 팀 이룬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팀 구성 인원이 5명이 아닌 경우를 찾아보면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없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제 정답이 되는 선지를 이제 하나 제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부분입니까? 자, 동쪽에 11마리, 서쪽에 1, 7, 남쪽에 11, 북쪽에 9마리의 좀비가 있답니다. 자, 좋았어. 다음, 남쪽 통로의 경우 탈출할 수 없대. 근데 폭파 전문가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빠르게 선지를 뭘 체크해야 되냐면 선지에서 남쪽 통로인 이 두 가지 선지를 빠르게 봐야 돼. 그리고 뭐 폭파 전문가가 있는지 안타깝게도 있네. 지워지질 않네. 오케이. 자, 전투란 일시에 이루어지고 수를 의미한대. 근데 질병이나 부상이 있으면 50%? 얘는 3이네. 얘도 2네. 강화제가 있어. 정상이니까 되겠지. 50% 향상이니까 얘는 3명을 죽일 수 있어. 3마리의 좀비를 죽일 수 있어. 오케이. 자, 갑니다. 아이들 노인은 못 죽인다는 소리야. 이게 딱 보니까. 자, 그럼 동쪽부터 볼게요. 11명이죠. 폭파 전문가가 2명을 잡고 무사가 8명을 잡아. 정상이니까.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서쪽 봅니다. 7명이죠. 사냥꾼 4명. 경찰 원래 6명인데 질병으로 인해서 3. 됩니다. 2번이 정답이네. 얘는 뭐야? 남쪽 11마리인데 사냥꾼 4마리, 폭파 전문가 2마리. 즉 6마리 잡는다. 어떻게 되나? 똑같잖아. 의사까지 해도 9마리밖에 못 잡아. 안 돼. 경찰 3, 의사 3, 6. 끝났어. 이거 괜히 한 게 아니라 해설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실전에서 2번 체크됐으면 바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간에 쫓겨서. 자, 총점이 가장 높은, 왜 이거 뒤에는 쉽냐? 앞에가 어렵고. 자, 요거는 이거의 반개라고 하고요. 이거 그냥 그 일반적인 점수 내는 겁니다. 순위 구하고 뭐 그런 것들. 5, 4, 3, 2, 1.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오케이. 자, 이거 귀찮으니까 얘 그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갔다. 그 순서는 그대로 갔다라고 치고 저 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알아서 들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연습을 해야 돼. 내가 굳이 이렇게 했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그 자금성 이런 거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오케이. 맛 평점이 일단 강화문이 가장 높네. 오케이. 음식 종류 일식이 어딨어? 도쿄타워 5, 한식이 4, 중식 양식은요? 양식 3. 그냥 이것도 숫자 노름이네. 17, 18은 쉽네요. 압도적으로 아까에 비해서. 방 예약이 가능할 때 1의 가점. 자, 이거 다 더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13점. 얘는 뭐야? 10점. 10. 좀 당황스럽긴 하네. 얘입니다. 얘가 누구였죠? 세 번째 경복궁입니다. 3번이요. 자, 마지막 19,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빡세죠? 지문도 길고 여기 막 설명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현재 최근에 나오는 그 상황 판단 마지막 그 지문형 연계 두 문제랑 약간 달라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경연이란 신하들이 임금에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유학의 경서를 뭐 강론하는 거로 뭐 이렇다고 합니다. 경사를 가르쳐 유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 실제는 행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기능, 사서와 오경 및 역사책인 뭐 자치통감 등 강의가 이루어졌고 강의가 끝난 후에 협의도 했다라고 한답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경연은 고려 예종이 처음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 돼요. 항상 처음, 마지막, 중간, 그러나 이런 부분들 항상 상황 판단 지문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매일 참여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경영관은 당상관, 종1품부터 종3품까지잖아. 정일품부터 종3품까지지.
낭청으로 구성되었다. 당상관은 영사 3인, 지사 3인, 동지사 3인, 참찬관 7인. 영사는 삼정승 있잖아요. 뭐 정승, 뭐 정승 그 다들 들어봤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지사와 동지사는 정이품과 종이품에서 각각 적임자. 참찬관은 6승지와 홍문관, 부제학, 그래서 7명이죠. 그 밖에 성종 말년의 특진관. 자, 낭청으로는 크게 두 개로 나뉘니까 체크를 합니다. 시강, 시독, 검토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 홍문관, 그러니까 홍문관이라는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소속된 사람들이 겸임을 했다라는 거죠. 시강관은 이제 직제학, 전환, 응교, 부응교가 겸했고, 시독관은 교리, 부교리 겸했고, 검토관, 그러니까 뭐냐면 홍문관에 보면 직제학, 전환, 응교, 부응교, 교리, 부교리, 수찬, 부수찬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직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겸임을 했다. 이러면 되겠지. 자, 강의 방식을 보면 이거 분명히 또 물어보겠네. 그러니까 바로 나왔잖아. 가능한 거. 세종 때는 승지 1인, 낭청 2인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성종은 어린 나이로 왕이 됐을 때부터 하루 3번 영사, 지사 또는 동지사 이거지. 참찬관 각 1인, 낭청 2인, 대관 1인, 사관 1인 모두 10인 이상의 신하들이 참석했다. 자, 주광과 석광의 참석자는 세종 때와 같았다. 자석의 배치는 이런 거 이제 써놔야지. 왕이 여기 있지. 북쪽에서 남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뭐 사극이나 영화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엎드리고 있고. 일품은 동편의 서양. 일품. 그래야 서쪽을 향한다. 그 뜻이잖아. 그게 서향이거든. 이품은 서편의 동양. 나머지 3품이야. 부복,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 19번 봅니다. 옳은 거. 성종 때 최소 다시 보면 되겠지. 영사지사 각 1인 3명이죠. 낭청 2인, 대관 1인, 사관 1인, 특진관 2인, 4, 5, 9 맞아? 영사, 지사 또는 동지사니까 참찬관 맞죠? 낭청 2인, 대관 1인, 각 1인. 참 어이가 없네. 각이니까 2명이네. 그러면 10명인데 중요한 건 왕은 빠졌죠. 합치면 11명이네. 최소 11인. 왜 최소라고 했을까? 또는 동지사라고 했죠. 동지사가 같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아니 사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여기 참찬관 7인이잖아. 이거 다 더하면 11명 훌쩍 넘잖아.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이거였을 것이다. 주어진 글로 인해서. 1번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삼정승 중 으뜸인 영의정은, 자, 삼정승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기는 해. 그럼 여기 언급이 없잖아.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 하면은 그냥 이 선지를 따라가세요. 삼정승 중 으뜸인 영의정. 얘네가 그 말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몰라도 풀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왜? 얘가 영의정이 이건 좀 중요하지 않아. 삼정승 중이라고 했잖아. 그건 중요한 건 얘 중에 이게 얘가 맞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삼정승이 중요한 거라고. 자, 삼정승이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했지? 영사는 삼정승이 겸하니까 영사죠. 동지사가 아니지. 지사와 동지사는 동편에 서향했다. 이쪽 일품이냐 이 소리거든. 지사와 동지사는 정이품, 종이품이라 애초에 서양에, 그러니까 동편에 앉을 수가 없겠죠. 역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 위에 부분 가면 되잖아. 역사책인 자치, 통감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사가 포함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5번. 경연은 조선시대 처음 시작되어 고려 때, 예종 때 도입됐습니다. 1번 맞아요. 자, 마지막 20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성종입니다. 세종이 아니라 뭐 비슷했겠지만 강의 시간 참석자 관직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것. 자, 1번 봅니다. 조강, 이건 뭐 중요하지 않죠. 왜? 이 주어진 지문에서 조강, 주강, 석강에 따라 인원은 이때 뭐 조강은 몇 명이었고 이런 언급이 없으니까. 자, 당상관이랑 낭청이 중요한 거지. 자, 1번 봅니다.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 맞죠? 당상관이 해당이 되잖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당상관이 맞을 겁니다. 정 1품부터 종 3품까지거든. 맞나? 아니면 말고.
자, 낭청 봅니다. 낭청 2인이라고 했잖아. 낭청은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하나면 돼. 부은교 맞잖아. 도승지. 자, 도승지가 아까 어디였지? 동지사잖아. 당상관에 이제 해당이 되고 직제약 되고. 자, 도승지 되고. 부제약은 없는데 직제 이거 헷갈리게 할 3번이 안 되네. 우승지 되고 다 돼. 자승지 되고 전환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낭청으로는 홍문관원이 겸임된다라고 했고요. 당상관 중에서도 홍문관 부제약이 겸직했다. 뭔가 막 그럼 얘도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획재정부, 뭐 우리나라 대표 부처죠. 돈을 움직이고 돈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하고 확정하고 집행하는 맞죠? 잠깐만 예산의 심의 그건 국회죠. 어쨌든 예산을 이제 짜는 그게 기재부잖아.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그런 거 따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기획재정부에는 여러 가지 급수가 있죠. 장차관도 있고 뭐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자 아까 홍문관원이라고 했죠. 그 홍문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도 다 직제가 나뉠 거 아니야. 그럼 기재부 사람들이 1급부터 9 뭐 몇 급 다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야 부제하게 되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결국 잘못됐다는 겁니다. 부제학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당상관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좀 급수가 낮은 홍문관원들이 이제 낭청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3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었는데 왠지 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요. 홍문관원 이거 된다는데 그럼 당상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낭청도 되겠네요. 홍문관 부제학이라고 했으니까 홍문관원이잖아요. 기재부 장관이랑 기재부에 근무하는 뭐 6급, 7급이랑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지. 자, 여기까지 2016년도에 시행됐던 5급 공채 PSL 사학 판단 첫 번째 1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해설 영상이었습니다. 다소 난이도가 있는 연도였기 때문에 좀 러닝 타임이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